안녕하십니까. 자,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한다고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이제 시행 시기를 10월로 한다고 했었는데, 뭐 또 조절한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디플레이션까지 염려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하고, 뭐 은행 예대 비율을 더 높여가지고 어떤 대출 규제도 더 심해질 것 같고,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런 불경기에 맞는 것이냐.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는 건데요. 예측은 하고 아직 안 좋아진 건 아니죠. 근데 안 좋아질 걸 대비해서 이런 규제들을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보면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로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어떤 우리가 모든 호황에 관련된 정책들을 다 만약에 썼다고 하면은요,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을 때는, 또는 경기가 정말로 나빠졌을 때는 이런 규제했던 것을 풀게 되면은 경기가 살아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잘하고 있는 거라고, 멀리 보면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봤더니 뭐 어마어마한 기사가 떴어요. 그쵸? 1978년 이후 5차례 금리 역전 뒤엔 어김없이 침체가 왔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인데, 이게 여태까지 이제 10년 만에 뭐 한번 이제 위기가 온다라는 썰과 다 맞아 떨어지는 그래프이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그대로 확대해서 보면,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경기 침체 기간이 있고, 지금 이 그래프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10년 만기 채권에서 2년 만기 채권을 뺐을 때, 이자를 뺐을 때, 마이너스가 된 다음에 조금 있다가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너 2년 있다가 나라에서 그 증서를 가져가면은 돈을 내준다라는 건데, 우리가 10년은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10년 만기 채권에 대한 이자가 보통 단기 채권 2년짜리 채권보다는 훨씬 높아요. 근데 10년 만기 채권의 이자가 오히려 단기 채권보다 더 낮았다라는 것은 미래에 경기 불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년 만기 채권에서 2년 만기 채권에 대한 이자를 뺐을 경우에 마이너스가 된 경우, 마이너스가 된 다음에는 불과 얼마 있지 않다가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그 뉴스가. 그래서 이런 거를 경기 침체 전조 현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거는 이제 신문에 나온 거고, 실질적인 원문을 찾아보면 이게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서 나오는 건데, 10년 만기 채권에서 2년 만기 채권에 대한 이자를 뺐을 경우에 각기 지금 1970년대 후반, 그리고 19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후반, 그리고 우리가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렇게 해서 요때가 다 10년 만기 채권에서 2년 만기 채권을 뺐을 때 금리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을 때예요. 이때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세계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되는 이런 오일 쇼크라는 이제 그 불황이 다가왔었고, 이제 1990년대는 유럽발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뭐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되게 많이 올렸죠. 그래서 각국의 이제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독일한테 돈이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는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유럽발 금융위기가 왔었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 닷컴 버블이 이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이때는 우리나라 너무 급해갖고 아마 여긴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뭐 IT 쪽이 그때 항상 한참 성장을 할 때인데, IT 주식에 대한 그 버블이 굉장히 심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닷컴 버블이 왔고, 우리나라는 이때 IMF라 뭐, 자, 정말 이런 것까지 살피기는 힘든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생소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제 2006년도에 이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2008년도, 그러니까는 보통 보면은 유럽발 금융위기,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런 것들이 다 1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데, 2008년도에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고,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10년도 되고 금리 현상, 역전 현상이 장중에 잠깐 일어나다 보니까는 앞으로 한 2년 있으면은 세계 경제 위기가 오지 않겠냐라고 지금 예측한 신문 기사이고, 이게 거기에 대한 원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좀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지금도 만약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역사가 답습이 된다고 하면 2년 뒤에는 세계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통계를 하는 거죠. 근데 통계가 그렇게 잘 맞습니까? 불황이 올 수는 있지만 오랜 기간 지속은 안 된다. 그리고 예견된 거고요. 뭐 통계라는 것은 너 이렇게 앞으로 잘못됐으니까 너 다음에도 잘못돼. 이게 통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너 10년마다 매년 잘못했으니까 너 내년에도 또 잘못된다. 이게 아니라 10년마다 이런 위험이 있었을 경우에는 잘못된 경우가 많았으니 우리 그거 여러 번 경험했잖아. 그럼 그러지 말자가 통계죠. 그렇죠? 근본적인 우리가 통계를 공부하고 이게 예측을 하는 것은, 그래서 사실 예견된 위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너무 강하게 시그널을 보내다 보니까는 누구든지 간에 다 예견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위험이 될 수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험이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통장 갖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통장이 어떻게 나한테 되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청약통장 2천만이, 우리나라 2천만이 지금 청약통장에 가입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게 그게 호재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위험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세계 경제가 더 안 좋고, 뭐 이주열 총재도 그랬고, 금리가 앞으로 올라가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제 왜곡된 이런 금리로 인해서 경기가 확 나빠질 수도 없고, 금리가 낮다 보니까 우리나라 부채가 이제 많기는 하지만은 예전에 금리로 놓고 봤을 때 실질적인 이자가 나가는 걸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왜냐면 우리가 그 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가 금리가 한 7.5% 정도 됐었는데, 뭐 지금 2% 3%니까 그때보다 2배 어떤 그 부채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나가는 이자는 사실 훨씬 덜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추가 금리 인하까지 한다라면은 그렇게 불황까지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 분양가 상한제 실시 예측을 하고 보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실시는 이게 사실 공급 축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수요 축소 정책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공급 축소가 되겠죠. 근데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안 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첫 번째는 수요가 축소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매수 수요도 감소를 하죠. 왜냐면은 재건축에 대한 실질적인 이득이 줄어지는 어떤 정책이다 보니까 재건축 매수 수요가 감소를 할 거고, 그리고 신규 아파트 분양을 뭐 인근 시세 7, 80%를 한다 그러면 누가 기존 아파트를 사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기존 아파트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신규 아파트를 기다리겠죠. 근데 기존 아파트 거래도 감소가 돼요. 대기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대기 수요로 전환이 된다면 대기 수요 증가로 인한 현상들이 임차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죠? 어디 집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집을 안 사게 되면 임차 수요는 증가가 되고, 저금리에 따른 전세 가격 및 월세 가격이 급상승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으니까는 집주인들은 월세로 살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월세로 전환한, 그러니까는 보증금이 월세로 전환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보증금을 나라에서 빌리는 게 더 싸게 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도 급증을 하겠죠. 그리고 이런 싸게 분양을 한다고 하면은 전세자금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그 돈을 갖고 있다가 우리 요즘에 뭐 고가주택들 대출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는 언제든지 이제 분양을 받으면은 이제 분양대금을 납부할 수 있게 그 자본이 자기가 빌려 쓰는 집에 다 묶이지 않게 그런 사람들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또 어떤 임차 금액이 굉장히 상승을 하면서 모든 사람은 대기를 하고 있지만 거래가 안 되더라도 집값의 가치를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들을 해요. 거래가 안 되더라도
집값이 오르는 또 기이한 현상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일부 지역들에서는 또 전세 가격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장 나가 보십시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있는데 10월 전까지 관리 처분이라도 받으려는 단지가 이제 많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소급 적용 위헌은 쉽지 않을 듯. 즉 관리 처분을 한 게 분양가를 확정 지은 건 아니거든요. 분양가를 확정 지은 건 아닌데 확정됐다라면은 막 그것까지 다시 우리가 분양가를 재산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위헌 소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관리 처분을 했더라는 것은 어떤 관리 처분에 대한 금액 자체도 예상치이고 관리 처분을 할 때 이제 또 우리가 입주자 공고를 할 때 분양 공고를 할 때도 또 허그에서 또 분양 보증을 받을 때 또 한 번 분양가 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변경하는 게 위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급 적용 위헌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왜냐하면 대기 수요가 많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니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디서든 간에 빨리 물량이 공급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 조합사업들 같은 경우는 남지 않으면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뿐만 아니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까지 두 가지의 법률, 사유재산을 묶어두는 두 가지의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지 않는 사업은 사업을 안 하게 되겠죠. 남지 않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신규 공급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은 대기자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3기 신도시를 조기 착공을 해야 되겠죠. 이게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조합원과 당첨자들끼리도 아마 굉장히 갈등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이것보다 조합원들은 당첨자들한테 그러겠죠. 너 내 이익을 많이 가져갔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막 임대 아파트와 일반 분양가 갈등이 생긴 것처럼 뭐 이게 좀 약간 확대 해석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당첨자 비당첨자 간의 갈등이 되게 저는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근로의욕 상실까지 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거보다 더 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되게 문제가 됐던 사안들이 집을 갖고 있는 소유자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 소유자와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이제 비소유자라고 할게요. 임차인이라고 말한 건 좀 그렇으니까 비소유자. 그러니까는 무주택자겠죠, 그렇죠? 무주택자.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이 무주택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보다 지금은 어떤 상태이냐면은 이 소유자들에 대한 이득을 당첨자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당첨자들한테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소유자는 둘째치고 이 당첨자, 예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죠. 서민들. 그럼 이 서민들끼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안에서 당첨자와 비당첨자가 나눠질 거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의 갈등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은 사실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동경하는 또는 선망의 대상이 되겠죠. 동경하는 사람들의 대상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압구정동이 아무리 올라도 뭐 나랑은 별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무리 올라도. 근데 내 바로 옆에서 일하는 친구가 나보다 뭐 예를 들어 운 좋게 뭐 몇천만 원 주식 산 게 몇천만 원만 더 잘 돼도 되게 배가 아픈데, 나는 당첨이 안 되고 얘는 당첨되면은 그런 동질 그룹에 있어서 갈등이 훨씬 더 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다른 그룹에서 제가 잘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강 건너 불구경이 될 수도 있지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잘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일할 맛 안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에 갈등이 나중에 조금 더 이게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되지 않겠냐라고 또 판단이 됩니다, 저는. 참고하십시오, 뭐 예측이니까. 그래서 예견된 공급 축소는 어차피 가격 상승을 일으켜요. 그래서 공급 축소가 예견돼 있기 때문에 참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면, 지금 사업성은 떨어져 있는데
공급이 축소되는 것은 뻔하다. 그럼 공급이 축소되면 또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 그래서 아무리 지금 규제를 하더라도 가격이 급락을 안 하는 것은 이런 한 3단계 더 예측을 하고 미리 구입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아예 뭐 소비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어차피 물량이 부족하게 되고 사람들은 계속 대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대기를 하다 지치는 게 보통 한 3년 정도 되거든요. 3년 안에 무슨 뭐 신도시도 잘 자기한테 본인 당첨 안 되고 3년 안에 이제 물량 부족도 되게 많이 생길 거고 아마 또 건설회사들도 굉장히 어려운 회사들도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은 건설회사들이 계속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서울에 공급이 안 일어나면은 외곽이 어쩔 수 없이 짓다 보면은 또 3기 신도시랑 부딪히고 3기 신도시랑 부딪히다 보면은 거기에 그 근처에 분양한 막 또 이상 건설회사들 또 다 망하고 그러면은 또 도심에 짓게 해달라 막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또 어쩔 수 없이 또 완화를 하게 되고 또 세계 경제 침체와 맞물려서 또 어떤 그 전환점을 하기 위해서는 또 부동산을 또 살려야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 또는 정책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뒤에 3년 뒤에 카드를 다시 한번 다 써야 되고 수요자들은 다 뒤로 몰아놨을 경우에 가격은 또 많이 상승할 가능성도 높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실시를 했는데 경기가 되게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경기가 되게 안 좋고 상한제 실시 안 해도 뭐 사실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은 이렇게 억지로 더 눌러놓은 상태에서 경기가 되게 나빠지고 다시 한번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에 이런 모든 카드를 다시 한번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또 3년 뒤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는 폭발적인 가격 상승도 일어날 수 있다요. 그래서 한번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시장 예측을 하는 게 뭐 어떤 굉장히 방대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뭐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설도 나오고 또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지금 모든 것을 규제하는 어떤 정책도 나와가지고 두 개랑 지금 맞물려서 되게 안 좋은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측된 부분과 또 우리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예측들을 그냥 맞물려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뭐 확실한 답을 내거나 또는 어떤 굉장히 뭐 기대치 이상의 결과가 뭐 생기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할 만큼 우리나라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IMF가 일어나고 이랬을 때 뭐 기업들에 대한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었는데 우리나라 건전성 너무너무 좋아졌거든요. 기업 부채가 뭐 지금 100%가 안 넘죠. 100%가 안 넘고 뭐 우리 IMF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기업 부채율이 300% 막 이랬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회사에 뭐 보유 자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시기이고 금리도 너무 낮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되게 많이 좋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그 자료들 보고 옛날에 대한 통계치를 보고 옛날의 통계치에 비해서 우리나라 너무 뭐 그래프는 비슷하게 가더라도 우리나라 상황 자체는 너무 지금 건전해져 있다라는 거고 가계부채에 대해서 뭐 권고를 계속 했을 때도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미리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안전성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은 시장을 지켜보고 그리고 저희랑 좀 어떤 타이밍적으로는 항상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뭐 어떤 굉장히 큰 예측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꼭 좀 해드려야 되고 싶은 말이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 어려운 점 있으면 저희랑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와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